자, 322페이지예요. 특수 저당권이죠. 특수 저당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당권의 일반 원리에서 약간 차이 나는 것들, 성질이 조금 다른 것들, 이런 것을 좀 정리하자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제도하고 근저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순서에 따라서 공동저당을 정리해보죠. 이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여러 개 부동산의 개별적 저당권을 인정해서 설립시켜서 동일한 채권의 안전장치로 여러 개의 저당권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그런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울로부터 예컨대 돈을 10억을 빌린다 해보세요. 채무를 진다. 그럼 여기는 10억의 채권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은 6억짜리 건물이고 이것은 20억의 건물이다. 20억 할까요? 10억 할까요? 10억의 건물이다. 토지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토지만 가지고도 10억짜리 토지만 가지고도 돈을 10억 못 빌려주겠죠. 또 건물 6억짜리 건물에는 10억을 못 빌려줄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이 채권 채무, 동일한 채권 채무, 이것을 피담보 채권 채무 이걸 삼아서 저당권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건물의 1번 저당권, 또 토지의 1번 저당권. 이게 두 개의 저당권을 우리 취득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10억 채권,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이게 바로 공동저당이죠. 따라서 공동저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그렇죠? 10억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돼요. 동일한 채권. 하나의 채권이 아니에요. 동일한 채권이에요. 동일한 채권. 이렇게. 이게 피담보 채권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저당은 두 개에서 중첩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이렇게.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중첩 보호가 이루어져요. 중첩 보호. 이게 특징이죠.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의 개수가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 저당권은 근저당, 저당, 순위가 다른 것에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이거는 근저당, 이거는 저당. 이렇게 돼 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동저당이다. 물론 공동저당은 뭐예요? 성립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립은 첫 번째, 피담보 채권.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개의 부동산에다가 각각 저당권,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고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때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 안에는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표시하는 거죠. 이 등기를 여기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저당이 이루어지고, 이때 공동저당은 처음부터 공동저당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또 추가적으로 공동저당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저당을 설정했다가 두 번째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야 이거 이번엔 공동저당 하자 같이 동일한 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 두 번째 저당을 설정하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거고 이건 순차적으로 추가해가면서 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여러 개의 저당이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 공동저당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저당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때 효력은 이 공동저당권자가
이 사람은 저기는 채무자가 변제를 10억을 다 변제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문제되는 건 뭐예요? 저기는 채무자가 변제 안 했을 때 이 공동저당권자가 어떻게 자기 채권을 실현해 가느냐 하는 건데, 동시에 배당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간을 달리하여 이 시에 배당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시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배당받는 거죠. 순차 배당.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동시배당이라는 것은 여기 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면서 함께 경매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경락대금에서 난 동시에 배당받을게요. 각각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이게 동시배당이라 그래요. 자, 이 동시배당할 때는 어떻게 배당하느냐. 이것은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해요. 부동산 가액의 비례. 이걸 통해서 자기 채권의 분담.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면, 예를 들면, 저게 건물 가격은 6억, 토지 가격은 10억이라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총 16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6억 분의 10만큼을 부담하고, 여기는 16억 분의 6억만큼 부담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율이죠. 이게 바로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것이 비례. 그러면 자기 채권이 10억이잖아요. 10억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제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합치면 두 개는 10억이 되겠죠. 이렇게 변제 받아가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분 배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을 분담하는 것, 이걸 안분 배당.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동시 배당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시 배당의 경우는, 순차 배당의 경우는 여기는 공동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순서라든지 배당 받을 금액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자기 마음대로, 즉 공동저당권자가 마음대로 토지를 먼저 경매해서 받든 건물을 먼저 경매해서 받든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배당받을 금액이요. 토지를 경매해서 경락대금이 10억 나왔다 해보죠. 10억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요. 이게 10억 나오면 여기 10억이 자기 채권이니까 10억을 전부 다 변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5억만 변제받아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4억을 받아도 괜찮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10억 중에 5억만 변제받다 해보세요. 그럼 5억을 덜 받았잖아요. 그 5억은 뭐예요?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건물을 경매되죠. 건물 경매하면 6억 나왔으면 거기서 뭐예요? 5억을 먼저 받아가면 되죠. 1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10억을 받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임의 선택이 임의 선택. 이렇게. 자, 임의 선택이. 이게 바로 이시배당, 순차배당일 때 이렇대요. 근데 문제는요, 임의 선택,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시배당을 하면 만약에 공동저당권자가 선순위로 돼 있고, 만약에 공동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들어와 있는 저당권자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 그러니까 후순위 담보권자는요, 선순위에 있는 공동저당권자가 이시배당을 통해 가지고 순수를 어떻게 정하고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후순위 담보권자가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변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여기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에 지금 10억의 토지에다가 이게 1번 저당권자에게 공동저당으로 이렇게 설정했다가, 만약에 이게 병이 2번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여기 갑한테 한 5천만 원 빌려줬다 해볼까요? 이렇게 5천만 원 채권, 이렇게 채무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5천만 원 채권에 대해서
여기에 저당권이 2번 저당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병은 후순위 담보권자죠. 근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20배당을 선택해서 토지를 경매해서 10억이 나오면 10억에서 자기 채권 다 받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병은 10억이 다 변제되는 순간에 5천만 원 우선 변제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때 후순위 담보권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20배당, 순차배당을 공동저당권자인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선택해버리면 이 후순위 담보권자 보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후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저당권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위권을 인정해 줍니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이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인정해 줘요. 이것을요.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동시 배당을 받는다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여기에 예를 들어봐야죠. 이 20배당을 통해서 을이 여기에 토지를 먼저 경매 신청해서 10억 원의 돈을 전부 다 변제받아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2번 저당권을 통해서 자기 채권 5천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당권은 이 후순위 담보권자 저당권은 당해 1번 저당권자의 경매 시장에서 1번 저당권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2번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저당권의 소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소재주의에서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저당을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실행되어 버리면, 경매 실행되어 버리면 이거죠.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모든 저당권입니다. 모든 저당권은 전부 소멸되어 제거되어 버립니다. 모두 소멸돼요. 모든 저당권이. 그러면 1번 공동저당권자 을이 토지를 먼저 경매 시행해서 10억 원의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아가 버리면 1번 저당권 소멸하고 2번 저당권도 소멸해 버려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5천만 원, 이거 어떻게 받을 거냐는 것이죠. 자, 이때는 만약에 공동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받는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액 내에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위권 행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동시 배당을 한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공동저당권인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 그 범위 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기가 대신하여 자기 채권을, 즉 공동저당권을 대신해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결국 동시배당 받으면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 5천만 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요 금액이죠. 이게. 그래서 30 나누기 8 하면 3억 24 56 48호 40 3억 7,500만 원. 그죠? 3억 7,500만 원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라는 거예요. 3억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은 뭐예요? 5천만 원. 이것을 1번 저당권, 공동저당권자 대신해서 이것을 우선 면제받는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위권 행사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20배당에서요, 후순위 담보권자도 있고, 만약에 이 목적물, 즉 공동저당 목적물 중에 제3자 소유가 제공되어 있다면, 이건 물상보증인이 존재하는 거죠. 물상보증인. 그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권 행사해서 우선 면제를 저기에 있는 공동저당권자 대신에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둘이가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 충돌될 때, 상충.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말입니다. 자, 후순위 담보권자와 물상보증인이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 판례가 언제나 물상보증인을 우위로 인정합니다. 우선시한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위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행사 불가능. 이렇게요. 이게 바로 물상보증인 우위설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자, 20배당에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고 그 공동저당 목적물의 일부분이 어떤 물건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이때 후순위 담보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위권 행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법상으로는 판례가 물상보증인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배당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동시배당에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고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이 되어 있더라. 자, 이것을 이제 만약에 동시배당을 시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서 동시배당을 시행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부동산 가액 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시행합니다. 배당을 실행합니다. 먼저요. 그 다음에 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락 대금으로서 채권자의 공동저당권자 채권을 모두 변제 못하면 부족분이 생기겠죠. 요게 부족분이 생기면 이 부족분에 한해서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만 바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대금으로 이 부족분을 배당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안분 배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 저당이 설정되었을 때는 동시 배당을 시행할 경우, 이때는 안분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배당을 먼저 시행하고, 만약에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 부족분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으로 배당을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부분요.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이것도 판례입니다. 동시 배당의 영역에서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있을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 먼저 배당을 실행하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입니다. 그때만 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의 견납대금을 해서 배당을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323페이지에 보시면, 자, 기억 동그라미 동시 배당의 경우 했죠. 여기는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각 부동산의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하여 자기 채권을 나누어 분담한다 그랬죠. 그게 368조의 1항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거기 동시배당에서 요 예외가 있었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이 모두 공동 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시배당 신청했을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 먼저 배당을 실행한다. 자, 니은 동그라미. 이 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유권을 여기서 보장해 준다 그랬죠.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받는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를 대위해서, 선순위 담보권자를 대위해서, 즉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자기 채권액을 배당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368조 2항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324페이지 가면 물상보증인과의 관계했죠. 즉 공동저당에서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있을 때, 이때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만약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려고 하면, 이때는 물상보증인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대위권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A 동그라미에 있죠. 공동저당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에 각각 1번 공동저당 가진 자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먼저 시행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이 항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인데요. 324페이지. 근저당. 자, 이 근저당은요, 기본적으로 특징이 피담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의 특징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특성. 여기는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담보에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근거 계약을 우리는 기본 계약이라고 그래요. 기본 계약에서 증감 변동이 인정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본적 거래 행위야. 그래서 계속적 거래죠. 이게는. 이 행위는 계속적 거래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채권은 그러면 뭐예요? 장래에 확정되겠죠? 장래에 확정되겠죠? 장래 확정. 그 장래 확정된 채권액 중에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기로, 그죠? 확정된 금액에서 내서 당해 부동산
가액 해서 우선 변제받는 거죠.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를 정해가지고 당해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 변제, 이 부분에 우선 변제를 받겠다라고 미리 약속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 일정 범위 이게 뭐냐면 바로 채권 최고액이란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증감 변동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채권액이 감소돼서 채권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받을 채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 과정에서. 자, 이때 거래 과정 중에 일정한 시점에 채권이 0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의 저당권이 소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부종성 완화라 그래요. 즉 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일정 순간에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는 부종성 완화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요. 증감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종성 완화. 이게 근저당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때 피담보 채권은 증감 변동의 특징이고 종류는 불문합니다. 증감 변동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근저당 설정할 때 성립은 어떻게 되는가? 근저당 설립은요. 기본 계약에 의해서, 즉 개수적 기본 계약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죠. 증감 변동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근저당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근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성립의 모습입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은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이때 이 근저당권 등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저당 등기. 여기는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라고 이렇게 등기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저당 등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선에들은 근저당 설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여기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은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고 등기 원인에 기재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니까 채권 최고액, 채무 최고액이 여기에 등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채권 최고액이란 것은 당의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 중에서 우선 변제의 범위입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 한도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책임 한도액이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X. 틀린 말이다. 책임 한도액은 아니다. 우선 변제를 받는 최대 한도액이 바로 이게 당사자끼리 약정된 최고액입니다. 이건 당사자 약정에서 등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등기해야 돼. 반드시. 근데 이게 근저당 등기에 등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등기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손해배상을 등기할 수 없죠. 손해배상. 다른 말로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이것은 등기 못합니다. 또 약정이자, 이자, 이것도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이자는 이자 등기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래야 되겠죠. 손해배상인 지연이자나 당사자 약정이자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최고액 안에 이 안에
모든 이자는 산입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반드시 등기, 이게 반드시 등기상 등기되어 있는 여기 최고액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 약정의 이자 또는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 모든 이자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근저당 실행 비용에 관한 것도 등기할 수 없고 이것은 더군다나 채권 최고액에 산입도 하지 않습니다. 산입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이자는 여기에 최고액에 다 산입되지만 근저당 실행 비용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등기와 관련되는 내용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사항이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이때 이 최고액 속에는 모든 이자가 산입되지만 근저당 실행 비용의 산입은 아니다. 그리고 최고액 성질은 바로 우선 변제의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 교재는 325페이지에 거기에 정리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근저당권 성립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 설정자이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고 기본 계약도 정한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등기 보세요. 근저당 설정 등기 시에는 근저당이란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원본이자 위약금은 모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며 지연 배상, 지연이자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모두 포함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자는 등기를 따로 할 수 없다. 또 근저당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니은 동그라미, 등기에 관한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관한 문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징, 중요하다. 시험에 내기도 하고 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저당권의 근저당권에서 효력인데요. 채권 최고액의 의미는 거기에 있죠.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말하지 채무자의 책임 한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죠. 채권을 확정해 보니까 피담보 채권을 확정해 보니까 확정된 채권과 등기부에 있는 채권 최고액 등기상에 있는 거죠. 실제로 거래한 채권액이고 이게 크면 될까? 여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7억이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5억이라고 채권 최고액에 등기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채무자인 근저당 설정자가 당에 근저당권 없애버리려고 하면 말소시키려고 그러면 7억을 변제해야 되냐 5억을 변제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따라서 채무자인 근저당 설정자의 경우는 여기에 7억을 모두 변제해야 되니까 이걸 확정된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그래야 근저당을 이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등기 말소를 할 수 있죠.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자, 확정된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5억만 변제하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 청구가 가능해요. 자, 여기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시험에 또 자주 내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실제로 확정된 채권액과 등기부상에 있는 채권 최고액 사이에 확정된 채권액이 훨씬 더 크다면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근저당권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 채권 이게 확정이 돼야 되죠. 확정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의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요. 먼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 확정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의미는 확정되는 순간에, 자, 확정되기 전에는 여기는 근저당으로 존재했죠. 근저당권이었습니다. 확정되기 전. 그럼 확정된 후는 어떻게 되냐? 후에는 그냥 근저당권이요. 보통의 저당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전환이 됩니다. 전환. 그러니까 확정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피담보권 확정의 효과다. 그죠? 효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저당권이 시행되는 거니까 만약에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은 발생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다. 그죠?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담보되지 않으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호가 되지 않는다. 저당권에서. 그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이런 의미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 사유를 알겠죠? 그 확정 사유는 325페이지 하단에요. 그게 쭉 모아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의 만료,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 계약의 해지, 또 근저당권자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 신청 시 확정.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거 있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 자주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냐? 이는 그 경매 절차에서 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 마지막 있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가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부상에 있는 채권 최고액보다가 초과되는 경우에 이 변제해야, 어디까지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하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이 변제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요번에 근저당권의 변경은 모든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항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채권 최고액을 변경할 때는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낙서가 더군다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당의 채권 최고액을 변경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권 최고액 변경에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변경하는데 자유롭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리얼 동그라미에 근저당권의 양도 있죠. 이 근저당권의 양도에도 여러분이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자, 근저당권 자체를 양도하려고 그런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때는 피담보채권과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만약에 근저당권 양도 이러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 일부 채권을 양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채권 양도해야 되죠. 일부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이때는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채권만 양도될 뿐이다. 이것만 양도될 뿐. 근저당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 후에 만약에 근저당권을 양도한다. 그럼 이때는 당에 이 피담보 채권 확정된 채권이 이게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 등기의 이전 등기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채권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 등기 받은 이 저당권 등기도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 민법 186조 여기 적용받겠죠. 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 근저당권 양도에서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후로 나누어 가지고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을 양도하다든가 또 일부 채권을 변제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권 자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만약에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바로 피담보 채권, 확정된 채권을 함께 넘겨주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도 양수인한테 넘겨줘야 한다. 함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인데 포괄근저당 이것은 우리 판례가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손해배상 등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일체의 채권에 대해서 당의 이 부동산으로부터 뭐 10억의 채권 채권을 정해서 하는 거죠. 기본 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즉 채권이 발생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당신과 거래 과정에서 모든 채권 채무, 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든 하든 어떤 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포괄근저당이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특별법에 의한 저당은 우리가 시험에는 언급하지 않으니까 뭐 체계상으로 제가 넣어놨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저당권으로서 공동저당 그리고 근저당 이 두 가지의 특이점과 그 특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당의 저당권 실행하는 과정,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논점 삼아서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